서방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방금 보신 이 여인, 온 마을이 바보라고 불렀던 새댁입니다. 남편도 바보, 아내도 바보.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것들이 어찌 살려나 하면서요. 그런데 첫날 밤 방문이 닫히자 이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도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서방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온 동네가 바보라고 부르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복이. 이 칠복이라는 사내, 성품 하나는 참 좋았습니다. 누구한테든 인사 잘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치가 없었어요. 그것도 보통 없는 게 아니라 남들이 속이는 걸 속이는 줄도 모를 만큼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칠복이가 장터에 쌀을 사러 갔습니다. 쌀 한 마를 살 돈을 꼬깃꼬깃 접어서 품에 넣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죠. 장터에 도착해서 쌀장수를 찾았습니다. 돈을 내밀었더니 쌀장수가 자루에 쌀을 담아 주었어요. 그런데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반말이었어요. 칠복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저는 한 말을 사려고 했는데. 그러자 쌀장수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라 한 말이 원래 이 정도야. 모르고 있었구먼. 칠복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겁니까?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만 받아들고 감사 인사까지 꾸벅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웃집 밭일을 하루 종일 해주고 품삯을 못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괜찮습니다. 도와드린 건데 뭐려 하고 웃으면서 돌아왔죠. 이러니 마을 어디를 가든 칠복이 앞에는 항상 같은 말이 붙어 다녔습니다. 칠복이, 아, 그 바보? 그런데 이 칠복이한테 딱 한 가지 절대 양보 못하는 게 있었어요. 밭이었습니다. 마을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밭 한 떼기. 크지도 않고 땅이 좋지도 않은 보잘것없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칠복이의 전부였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병이 깊어 자리에 누운 마지막 날, 칠복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칠복아, 이 밭만큼은 지켜라. 이게 내 전부다. 칠복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밭은 칠복이한테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였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안 팔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팔았어요. 바보라는 소리는 매일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 밭을 팔라는 소리만큼은 칠복이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칠복이의 유일한 고집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을에 칠복이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머리가 좋은 게 문제인 사람이었죠. 배좌수.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심 좋은 어른이었어요. 마을 잔치에 쌀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배좌수 어른 아니었으면 이 마을이 어찌 됐겠나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겉모습이었거든요. 배좌수의 진짜 재주는 장부에 있었습니다. 빌려준 쌀 3가마를 장부에는 5가마로 적고 이자를 붙이고 또 이자를 붙이고 한 번 빌리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몰랐어요. 장부를 들이밀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배좌수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칠복이었습니다. 배좌수가 어느 날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복아, 농사짓기 힘들지. 내가 쌀도 빌려주고 농기구도 빌려줄 테니 걱정 마라. 칠복이는 감동했습니다. 눈이 글썽거리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배좌수는 속으로 웃었죠. 그때부터 칠복이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에 빌린 쌀 3가마가 어느새 6가마가 되어 있었고, 칠복이는 매일 배좌수네 밭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그런데 빚이 줄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빚은 그대로였어요. 칠복이도 이상하다는 건 느꼈지만 장부를 읽을 줄 모르니 의심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좌수는 밤마다 장부를 넘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보 녀석, 평생 내 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때 배좌수도 몰랐습니다. 이 바보에게 곧 아내가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칠복이를 찾아왔어요. 칠복아, 너 장가 안 갈래? 칠복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같은 바보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이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웃 고을에 괜찮은 처자가 하나 있는데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라더라. 다만 좀 모자란 아이라고 하더구나. 칠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자라다뇨? 그래, 너처럼 좀 어수룩한 아이라는구나. 그래서 다른 데서 혼처가 안 잡힌다더라. 연희, 그게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본래 날이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어요. 수군수군, 킥킥. 바보가 바보를 만났네. 저 부부가 어찌 살려나. 배좌수도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연희를 한번 훑어보더니 속으로 흡족한 웃음을 지었어요. 바보 부부라. 둘 다 내 소나귀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혼례가 시작됐습니다. 칠복이는 연희를 보고 멀뚱멀뚱 서 있었고, 연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멍한 표정으로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웃었죠. 저것 봐라. 꼭 어울리는 한 쌍이다. 해가 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방에 2사람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칠복이는 어색하게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닫히자 맞은편에 앉은 연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보았습니다. 낮에 혼례식에서 보았던 그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또렷하고 깊은 눈빛이 칠복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방은 고요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2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한쪽 구석에 앉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는 겁니다. 맞은편에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칠복이는 무심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딱 멈추었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낮에 혼례식에서 봤던 그 멍하고 흐릿한 눈이 아니었어요. 칠복이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에는 또렷하고 깊은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당황해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때 연희가 입을 열었어요. 느리고 어눌하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칠복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연희는 칠복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라신 거 압니다.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 이 방 안에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칠복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멍하니 연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연희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원래 양반가의 교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깨쳤고 셈에도 밝았어요. 아버지가 글을 가르쳐주면 한 번 들으면 바로 알아들었고 어른들이 나누는 어려운 이야기도 귀동냥으로 척척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친척인 숙모 댁에 맡겨졌죠. 처음에 숙모는 연희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연희가 영리한 말을 할 때마다 숙모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계집이 말이 너무 많다. 어른 앞에서 아는 척을 하면 못 쓴다. 처음에는 잔소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연희가 영리한 티를 낼수록 구박은 심해졌습니다. 어린 연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한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부터 연희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말을 느리게 했어요.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묻는 말에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박이 줄었어요. 숙모는 더 이상 연희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쓸모는 없지만 해는 안 끼치는 아이로 여기고 그냥 방치했거든요. 연희는 그렇게 수년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바보, 속으로는 모든 걸 보고 듣고 기억하면서. 칠복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연기였단 말이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방님한테 시집 온 것도 제가 먼저 택한 겁니다. 예, 그걸 직접 택하셨다고요? 칠복이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연희는 숙모 댁에서 여러 혼처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보 여자라는 소문이 퍼져 있으니 찾아오는 혼처들의 속셈은 대부분 같았어요. 바보면 부려먹기 좋겠다. 말 안 듣는 것보다 모자란 게 낫지. 그런 사람들 틈에서 칠복이에 대한 소문만 달랐습니다. 진짜 바보인데 착하기는 하다더라.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남자는 자기를 이용하려 들 것이고 나쁜 남자는 자기를 해칠 것이다. 하지만 착한 바보는 적어도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희가 직접 친척 어르신께 부탁해서 이 혼처를 잡은 겁니다. 서방님은 저를 해치지 않을 분이라 믿었습니다. 칠복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나는 진짜 바보인데 괜찮겠소? 연희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보여서 택한 겁니다.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곧 표정을 바꿨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배좌수한테 빌린 쌀이 얼마라고 들으셨습니까? 칠복이는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3달 전에 쌀 3가마를 빌렸는데 지금은 6가마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달 만에 2배가 되는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칠복이는 멈칫했습니다. 그건 칠복이도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장부를 읽을 줄 모르니 배좌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배좌수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서방님만 당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배좌수에게 빌린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수법에 당하고 있어요. 연희는 혼례 전부터 이미 배좌수의 행태를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하나하나 모아두었던 거예요. 저울이 이상하다는 이야기, 품삯을 떼먹는다는 이야기. 칠복이는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뇨. 바보 부부 행세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낮에 장터와 우물가를 다니면서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배좌수가 우리를 바보로 보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연희가 칠복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칠복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말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하는 게.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소. 그날 밤 2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보 부부로 산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만은 진실을 나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희는 다시 멍한 표정을 얼굴에 올렸습니다.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마을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아낙네들이 연희를 보더니 킥킥거렸습니다. 바보 새대고 왔다. 저 꼴로 살림은 할 수 있으려나. 연희는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귀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었죠. 바보 부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 연희는 바보 새댁이었어요. 매일 아침 우물가에 나가 빨래를 했습니다. 느릿느릿 걸어가서 멍하니 앉아서 빨래를 하는 둥 마는 둥. 아낙네들이 옆에서 수다를 떨어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연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보 새댁이 옆에 앉아있든 말든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습니다. 배좌순의 저울이 이상하다더라. 같은 쌀인데 무게가 다르게 나온다잖아. 우리 집도 품삯을 떼었어. 사흘 일했는데 이틀치만 줬다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이 마을에서 배좌수한테 찍히면 살 수가 없는데. 연희는 멍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어요. 누가 얼마를 떼었는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희는 달라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촛불을 켜면 바보 새댁은 사라지고 본래의 연희가 돌아왔어요. 칠복이 옆에 앉아서 낮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오늘 막순이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작년 가을에 사흘을 일했는데 이틀치 품삯만 받았다고요. 김서방네는 쌀을 빌렸는데 장부에 적힌 양이 실제보다 많았다고 하더군요. 칠복이는 그를 모르니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희가 직접 작은 종이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당했는지 종이 한 장 한 장이 쌓여갔습니다. 장터에서도 연희의 귀는 열려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가 장터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배좌순의 하인이 저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니 저울추를 바꿔치고 있었어요. 손님이 오기 전에 슬쩍 무거운 추를 가벼운 추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달아도 무게가 적게 나오니까 실제보다 적은 양을 주고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하인은 연희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바보 새댁이 뭘 알겠습니까? 눈앞에서 버젓이 저울추를 바꿔치면서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연희는 멍하니 서서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일부러 그 저울에 달아보았어요. 역시나 무게가 달랐습니다. 다른 저울에서 달았을 때와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연희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증 하나가 잡힌 겁니다. 이렇게 낮에는 바보, 밤에는 첩보원. 연희의 이중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법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무심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낮에 들은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다가 입 밖으로 중얼거린 겁니다. 새 가마에 이자가 2배면 그 순간 귀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배좌수의 첩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새댁이 뭐라고 했어? 연희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금방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중얼거린 것 같은데. 아, 빨래가 3번이면 되나 하고요. 배좌수의 첩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연희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첩은 돌아가면서 배좌수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칠복인의 새 색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까 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가 바보를 만났는데 뭐가 이상해? 신경 쓰지 마라. 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찜찜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에게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연희는 긴장했습니다. 위험했어요.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연희는 다음 날 일부러 장터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동전을 떨어뜨리고는 한참을 허둥지둥 찾아 헤맸어요. 엉뚱한 곳을 뒤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국 발밑에 있는 동전을 못 찾아서 옆 사람이 집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하하, 역시 바보 새댁이라니까. 발밑에 있는 것도 못 찾다니. 배좌수의 첩도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의심이 거쳤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다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연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만 증거를 모으는 건 한계가 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연희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순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과부였어요. 배좌수내에서 품삯 일을 했는데 여러 차례 품삯 쓸 때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 혼자 힘으로 배좌수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 이를 악물고 참고 사는 거였죠. 연희가 막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바보 행세를 유지한 채로요. 처음에 막순이는 경계했습니다. 바보 새댁이 왜 나를 찾아온 거지? 그런데 연희가 조심스럽게 품삯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막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댁이.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연희가 살짝 눈빛을 바꿨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좌수에게 당한 건 아주머니만이 아닙니다. 막순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연희가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자 막순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새댁이 바보가 아니었구먼. 연희가 막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저만 아는 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막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편은 한 명에서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순이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연결되었어요. 배좌수를 미워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희 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배좌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으로 노린 것은 칠복이의 마지막 재산, 아버지가 남긴 그 밭이었습니다. 배좌수가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천천히 빚을 불려가며 기다릴 생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칠복이의 마지막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배좌수가 칠복이를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 장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배좌수가 장부를 칠복이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칠복아, 여기 봐라. 내 빚이 이만큼이다. 칠복이는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먹으로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배좌수가 손가락으로 장부를 톡톡 짚으며 말했습니다. 쌀, 농기구, 이자까지 합치면 내가 갚아야 할 게 이만큼이야. 내 품삯으로는 10년을 일해도 못 갚는다. 칠복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좌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지. 내 밭을 넘겨라. 그러면 빚을 탕감해주마. 이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밭. 아버지가 남긴 그 밭. 칠복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칠복아, 현실을 봐라. 빚은 갚아야 하는 거야. 밭 하나 넘기면 깨끗해지는 걸. 뭘 그리 고민하나? 칠복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배좌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칠복이가 배좌수 어른한테 빌린 빚을 안 갚는다더라. 빌릴 때는 굽신거리더니 갚을 때는 모른 척이래. 아무리 바보여도 그건 아니지. 배좌수가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눈을 돌렸고 인사를 해도 대꾸를 안 했어요. 빚쟁이라는 말이 바보 대신 칠복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칠복이는 이 집 저 집 품삯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배좌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일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칠복아. 올해는 일손이 넉넉해서. 다음에 부를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이와 연희는 끼니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쌀이 떨어지고 반찬거리도 바닥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방 한 구석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밭을 넘기는 게 낫지 않겠소. 연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방님, 그 밭을 넘기는 순간 우리는 영영 배좌수의 종이 됩니다. 빚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버팀목을 잃는 겁니다. 그건 나도 안다오. 하지만 칠복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참으라고만 하면 어쩌란 말이오. 처음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연희에게 화를 낸 건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고 했던가요. 칠복이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칠복이가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연희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칠복이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배가 고픈 건 연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도 모아놓은 사람들도 전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연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때를 더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 연희는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중립적인 사람이었어요. 배좌수의 힘에 눌려 사는 건 다른 사람들과 같았지만 그래도 양심까지 내다 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이장 앞에서도 처음에는 바보 행세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장부 이야기를 꺼내면서 살짝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장님, 이건 제가 바보라서 모르는 건데요. 연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배좌수의 장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을 나란히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왜 석 달 전에 세 가마였던 게 지금은 6가마가 되었을까요? 이장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분명한 조작이 아닌가. 이장은 예전부터 배좌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연희가 그 증거를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이장도 쉽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세댁 마음은 알겠는데 배좌수를 건드리면 나도 무사하지 못해. 연희가 말했습니다. 이장님 혼자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을 짜겠습니다. 이장님은 때가 되면 증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연희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와 칠복이를 기다렸습니다. 칠복이가 돌아왔어요. 어제 화를 내고 나간 게 미안했는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밭을 넘기겠다고 하십시오. 칠복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배좌수한테 가서 밭을 넘기겠다고 하십시오. 단, 조건을 하나 거십시오. 조건이라뇨? 마을 어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서를 쓰겠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큰일은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요. 칠복이는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배좌수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바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다고요.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칠복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을 믿으면 되는 거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믿어주십시오. 칠복이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어제의 화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알겠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다음 날 칠복이는 배좌수를 찾아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밭을 넘기겠습니다. 배좌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 그래?
잘 생각했다, 칠보가. 대신 마을 어른들 앞에서 문서를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일인데 증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좌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오히려 좋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하자꾸나. 배좌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보가 스스로 항복하러 왔으니까요. 그날이 바로 배좌수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마을 한가운데 너른 마당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장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멍석을 깔고 양쪽에 앉을 자리를 나눠 놓았어요. 소식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칠보기가 배좌수한테 밭을 넘긴다더라. 마을 어른들 앞에서 문서를 쓴다는데 구경 가자, 구경 가자.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 장터상인들,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들까지 대부분은 그냥 구경거리로 온 거였어요. 배좌수가 도착했습니다. 하인 둘을 데리고 여유롭게 걸어왔어요. 한 손에는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칠보기의 밭을 정식으로 넘겨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배좌수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빙둘러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좋군.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배좌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반대쪽에 칠보기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연희가 앉아 있었어요. 멍한 표정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장이 자리를 정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칠보기가 배좌수 어른께 반문서를 넘기는 자리입니다. 양쪽 다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배좌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장부를 펼쳐 들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칠보기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쌀도 빌려주고 농기구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줬습니다. 그런데 빚은 안 갚고 이제 와서 밭이라도 넘기겠다고 하니 제가 받아주는 겁니다. 배좌수가 장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얼마를 빌렸고 얼마가 남았는지 한 푼도 틀림없이 기록해 두었소. 마을 사람들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좌수는 이 마을의 어른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배좌수 쪽이었습니다. 칠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밭을 넘기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칠보기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보라서 장부를 잘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보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대신 말해도 되겠습니까? 웅성웅성. 바보 색시가 뭘 안다고. 저 멍한 새떼기? 배좌수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좋다. 바보끼리 뭔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연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별 기대 없이 바라봤습니다. 바보 새댁이 뭘 하겠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멍하고 흐리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깊고 차분한 눈빛이 배좌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멈칫했어요.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느리고 어눌하던 말투가 아니었어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배좌수 어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이 멈추었어요. 저 새댁이? 목소리가 왜 저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석 달 전에 쌀 3가마를 빌렸는데 지금 6가마를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장사치가 3달 만에 2배 이자를 매깁니까? 배좌수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약조했다. 그 약조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배좌수가 장부에서 문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유를 되찾으려는 듯 손짓이 크었어요. 연희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 문서의 날짜가 올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이 쌀을 빌린 건 작년 10월입니다. 약조 문서라면 빌린 날에 쓰는 것이 당연한데 왜 반년이나 지나서 작성되었습니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이 문서는 빌린 날에 쓴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만든 겁니다. 배좌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번째입니다. 배좌수 어른댁에 저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직접 같은 물건을 배좌수 어른댁 저울과 장터의 다른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배좌수 어른댁 저울로 달면 가볍게 나옵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받아가도 실제로는 적게 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배좌수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인연이 헛소리를. 하지만 연희가 더 빨랐어요. 3번째입니다. 연희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기 계신 막순이 아주머니. 작년 가을에 배좌수 어른댁에서 사흘을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품삯은 이틀치만 받으셨죠. 막순이가 움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막순이에게 쏠렸어요. 막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흘 일하고 이틀치만 받았어. 연희가 다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박서방. 올해 봄에 논의를 닷새 하셨는데 나흘치 품삯만 받으셨습니다. 박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복돌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돌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까까지 배좌수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좌수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소.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도 이 장부를 직접 살펴보았소. 내가 이장으로서 확인한 바, 이 장부에는 분명한 조작의 흔적이 있소. 날짜가 맞지 않고 금액이 맞지 않소. 이장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배좌수, 이게 사실이오. 우리도 당한 거 아니오? 장부를 조작하다니. 배좌수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쏟아지는 증거와 증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 둘은 이미 슬금슬금 뒤로 빠져 있었어요. 배좌수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배좌수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에서 칠보기의 빈 문서를 꺼냈습니다. 찢었습니다. 빚은 없던 걸로 하마. 쌀 10가마도 돌려주겠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칠보기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칠보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연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배좌수가 일어서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배좌수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연희는 배좌수의 눈을 봤습니다. 굴복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를 악물고 도끼를 품은 눈이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에서 안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연희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칠복이가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오? 빈 문서도 찢었고 쌀도 돌려받기로 했는데 배좌수의 눈을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칠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배좌수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않았어요. 하인이 밥상을 들고 왔지만 문 앞에서 돌려보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빈 문서를 자기 손으로 찢었습니다. 쌀 10가마를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수치심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바보 부부한테 당하다니. 배좌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졌으니 마을 바깥의 힘을 빌려야 했어요. 배좌수는 다음 날 아침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는 배좌수가 평소에 잘 챙겨주던 아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쌀을 보내고 틈틈이 돈을 쥐어주던 사이였어요. 이런 날을 위해 미리 심어둔 사람이었죠. 배좌수가 아전을 찾아갔습니다.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네. 아전은 배좌수가 건네는 돈주머니를 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칠복이 아내라는 년이 마을에서 난리를 쳤어. 양민을 선동하고 나를 협박해서 문서를 찍게 만들었다네. 이걸 관아에 보고해주게.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인이 있으니 관에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올려. 그리고 배좌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년 혼자만 부르면 안 돼. 공론장에서 증언한 놈들도 같이 불러. 선동에 가담한 자들이라고. 아전은 돈주머니를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올리지요. 배좌수는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다시 웃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졌지만 관아는 다릅니다. 관아에서는 돈과 힘이 말을 하거든요. 며칠 뒤 마을의 관아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출두 명령서를 들고요. 칠복이와 연희는 물론이고 공론장에서 증언했던 막순이, 박서방, 이복돌까지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동에 가담한 자들도 함께 관아에 출두하라.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칠복이는 출두 명령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관아라니.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관아는 칠복이 같은 평민한테는 두렵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식을 들은 막순이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세댁, 난 관아까지는 못 가겠어. 연희가 막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있어. 관아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이들은 어쩌겠어. 막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배좌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이들 걱정이 먼저였던 겁니다. 막순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도 찾아왔어요. 칠보가 미안하다. 배좌수가 관아 아전까지 손을 썼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나는 빠지겠다. 이복돌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공론장에서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여 주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공들여 쌓아올린 연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장도 흔들렸습니다. 세댁, 관아 아전이 배좌수 편이라면 이건 마을에서 싸우는 것과 차원이 다르네. 나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론장에서 배좌수를 무릎 꿇렸을 때 그 통쾌함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연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벽은 달랐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증거만으로 될까? 평민 여자의 말을 사또가 들어줄까? 연희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칠복이가 들어왔어요. 연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칠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녀올 데가 있소.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를요? 막순이 아주머니한테, 그리고 박서방한테도. 서방님이요?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 다 했잖소. 이번에는 내가 해보겠소. 연희가 놀란 눈으로 칠복이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가 먼저 막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막순이는 문을 열다가 칠복이를 보고 당황했어요. 칠복아, 나는 이미. 아주머니,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칠복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 주변도 없었어요. 하지만 진심은 묻어났습니다. 나는 바보라서 잘 모릅니다. 어려운 것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셈도 못합니다. 막순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입 다물면 배좌수한테 평생 당하고 사는 겁니다. 아주머니 아이들도, 나도,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다요. 칠복이가 막순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막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알았어. 가마. 같이 가. 칠복이는 박서방도 찾아갔습니다. 같은 말을 했어요. 세련되지 않은 더듬더듬한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 박서방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복돌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복돌 아저씨,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문 안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마지막으로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칠복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칠복아, 이장님, 저 같은 바보도 옳고 그름은 압니다. 칠복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서주십시오. 이장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밤 연희는 칠복이가 해낸 일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보라서 말 주변이 없는 사내가,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사내가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모은 겁니다. 연희는 그제야 자기가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연희가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람이 모였으니 이제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연희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관아 아전이 배좌수 편이라면 아전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아전 위에 있는 사또를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좌수의 장부 조작뿐만 아니라 아전이 뇌물을 받고
허위 보고를 올렸다는 것까지 밝혀야 했어요. 사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밑에 아전이 뇌물을 받았다는 건 사또 본인의 체면 문제입니다. 이걸 덮으면 사또도 연루되는 거니까요. 사또가 스스로 칼을 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어요. 아전이 뇌물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연희가 떠올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배좌수의 하인. 공론장에서 배좌수가 망신을 당한 뒤 배좌수는 화풀이를 했어요. 하인들에게 온갖 구박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하인 하나가 견디다 못해 배좌수 곁을 떠났어요. 이 하인이 배좌수가 아전에게 돈을 건네는 걸 직접 봤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하인을 찾아주십시오.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칠복이는 수소문 끝에 하인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외곽의 허름한 움막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배좌수에게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하인은 처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엮이기 싫어.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나도 배좌수한테 당한 사람이요. 당신도 그렇지 않소. 하인이 칠복이를 바라봤어요. 배좌수가 관아 아전한테 돈을 준 거 보셨지요? 하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봤어. 내가 직접 돈주머니를 들고 따라갔으니까. 배좌수가 아전한테 건네는 걸 바로 옆에서 봤어. 칠복이가 하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관아에서 그 말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인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도 배좌수한테 당할 대로 당한 사람이야. 해주지.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장부사본, 저울 비교 기록, 마을 사람들의 증언 목록, 그리고 하인의 증언. 빈틈없이 준비했어요. 관아로 향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칠복이와 연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뒤로 막순이가, 박서방이, 이장이 따라 걸었어요. 칠복이가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소? 연희는 한참을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사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말끝을 흐렸어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관아의 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관아 마당은 넓었습니다. 칠복이는 관아 문을 들어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늘어선 기와지붕, 도포를 입은 아전들이 오가는 모습.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또가 좌정에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양쪽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 사람이 오늘의 판결을 내릴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에 배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 옆에 매수된 아전이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배좌수는 관아에 오니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여기는 자기 돈이 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반대쪽에 칠복이와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칠복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연희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막순이, 박서방, 이장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배좌수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겠다. 아전, 보고하라. 매수된 아전이 앞으로 나섰어요. 준비한 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칠복의 아내연이라는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양민 배좌수를 협박하여 문서를 강제로 훼손하게 하였습니다.
마을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바 관에서 다스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배좌수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할 말이 있으면 하라. 배좌수가 일어섰습니다.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또 나으리 소인은 마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도 빌려주고 농기구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배좌수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을 꼬드겨 소인을 마을 한복판에서 망신을 주고 협박하여 빈 문서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배좌수가 연희를 가리켰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 본래 바보 행세를 해온 사기꾼입니다. 바보인 척 혼인을 하고 마을에 들어와 난리를 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관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사또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사실이냐?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막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배좌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연희는 떨리는 다리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사또 나으리.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어요. 배좌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친척 댁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에서 영리한 티를 내면 구박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다문 것뿐입니다. 사또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연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살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한 것이 죄라면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연희가 한 박자 쉬었어요. 하지만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장부를 속인 것은 죄가 아닙니까?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또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장부를 속였다. 무슨 뜻이냐? 연희가 품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였어요. 첫 번째입니다. 연희가 문서 하나를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배좌수가 제 서방에게 보여준 빚 약조 문서입니다. 날짜가 올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쌀을 빌린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 살펴봤어요. 약조 문서라면 빌린 날에 작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년이나 지나서 작성된 이 문서는 빌린 날에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꾸며낸 것입니다. 사또가 배좌수를 바라봤습니다. 배좌수, 이것이 사실이냐? 배좌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 날짜가 두 번째입니다. 연희가 끊었습니다. 석 달 전에 빌린 쌀 3가마에 6가마를 갚으라 하셨습니다. 석 달 만에 2배 이자를 매기는 것은 어떤 관례에도 없는 일입니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연희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직접 같은 물건을 배좌수, 어른댁 저울과 장터의 다른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무게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배좌수 어른댁 저울로 달면 가볍게 나옵니다. 사또가 종이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같은 양을 달아도 적게 나오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제 값을 내고도 적은 양을 받게 됩니다. 마을 사람 여러 명이 이 저울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또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 배좌수의 안색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여유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사또가 증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증인이 있다 하였으니 들어보겠다. 막순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칠복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입 다물면 평생 당하고 산다. 소희는 막순이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꾹꾹 눌러 말했어요. 작년 가을에 배좌수 어른 댁에서 사흘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품삯은 이틀치만 받았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이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새 일하고 나흘치만 받았습니다. 이장이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소희는 이 마을의 이장입니다. 이장으로서 직접 배좌수의 장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고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분명한 조작이 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쏟아지자 마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배좌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 여인이 꾸며낸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관아에서 제대로 조사해 보시면 소인의 결백이. 배좌수가 매수된 아전을 힐끗 바라봤어요. 아전이 나서서 한마디 해주기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또가 연희를 바라봤어요. 이 소장을 관아에 올린 것이 누구입니까? 사또가 대답했습니다. 아전 아무개가 보고를 올렸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아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전이 배좌수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나으리께서는 아십니까? 관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좌수도 순간 멈칫했어요. 예상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연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배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던 하인이었거든요. 하인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는 배좌수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배좌수가 관아에 아전 나으리를 찾아갔습니다. 소인이 직접 돈주머니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배좌수가 아전 나으리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어요. 그 자리에서 소장 내용을 같이 의논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를 올려다봤어요. 사또의 눈이 아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사또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마을 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 밑에 아전이 뇌물을 받고 허위 보고를 올렸다는 건 사또 본인의 체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덮으면 사또 자신도 연루되는 겁니다. 아전, 사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실이냐? 아전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찧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희는 사실이냐고 물었다. 아전이 벌벌 떨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전이 뇌물을 인정한 순간 배좌수가 올린 소장 자체가 허위가 되었어요. 배좌수의 모든 주장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배좌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관아의 힘마저 무너진 겁니다. 사또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증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배좌수를 바라보고 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다. 마당이 숨을 죽였어요. 배좌수.
장부를 조작하여 양민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고 관아의 아전을 매수하여 허위 소장을 올린 죄.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관아에 귀속한다. 부당하게 취한 재물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마을 내 모든 직책을 박탈하며 이 고을에서 추방한다. 배좌수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아전, 뇌물을 받고 허위 보고를 올린 죄. 파직한다. 아전이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사또가 마지막으로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라 하였느냐? 예, 나으리.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살기 위한 방편이었으니 죄로 다스리지 않겠다.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복이의 빚은 모두 무효로 한다. 밭은 본래 주인의 것이다. 끝이었습니다. 배좌수가 끌려나갔습니다. 고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배좌수는 끌려가면서 연희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끼 어린 눈빛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텅 빈 눈이었습니다. 아전도 끌려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남은 것은 칠복이와 연희, 그리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연희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희가 칠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착한 분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칠복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제 막순이 아주머니도, 박서방도, 이장님도 다들 당신 때문에 여기 온 거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시 마음을 돌린 건 서방님이 직접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에요. 칠복이가 웃었습니다. 연희도 웃었어요. 막순이가 옆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이놈의 부부는 서로 공을 떠넘기기 바쁘구먼. 다 같이 웃었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뒤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옆에는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나란히 걷고 있었죠. 배좌수가 떠난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수선했어요. 배좌순의 곳간이 열리고 관아의 명에 따라 재물이 하나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막순이는 떼인 품삯을 돌려받았어요.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동안 억울했던 세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박서방도 이복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복돌은 며칠을 망설이다가 칠복이를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칠복이가 나오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칠복아, 그때 문을 안 열어서 미안하다. 자네가 문 앞에서 한 말 다 들었어. 그런데도 나는 겁이 나서. 칠복이는 이복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도 어려우셨잖습니까? 지금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복돌이 코를 훌쩍였어요. 그게 칠복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 이제 칠복이를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명 있긴 했어요. 칠복이 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누군가가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사실 바보가 아니었던 거 아닌가? 칠복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어요. 아이고, 저는 진짜 바보 맞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좀 똑똑할 뿐이죠. 옆에 있던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 연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면서요. 세대, 아니,
이제 새댁이라 부르면 안 되겠구나. 나도 글 좀 배울 수 있겠나? 연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자리가 연희가 글과 셈을 가르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연희가 멍하니 앉아 있으면 바보 새댁 왔다 하며 킥킥거리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그 아낙네들이 나란히 앉아 연희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우물가가 저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다. 이장이 칠복이 부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저 부부가 온 게 복이었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그 작은 밭 지켜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칠복이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칠복이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희도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부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과 바보 행세를 했던 아내. 그런데 정작 진짜 바보는 누구였을까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설화는 언제 들어도 참 묘한 매력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창작물입니다. 대본 작성부터 사파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잊혀가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